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금요일 헌재의 파면 결정이 나오고 주말 광장의 집회 모습은 차분했습니다. 몇 달간 몸살을 앓았던 헌재와 관저 앞은 한산했고 우려했던 물리적 충돌도 없었습니다. 심리적 내란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했었지만 시민들은 차츰 일상으로 복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복귀를 바랬던 보수 진영의 상황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탄핵 정국에서 야외 집회를 이끌었던 대표적인 두 사람이죠. 전한길 강사와 정광훈 목사가 정반대의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전한길 강사는 헌재의 결과에 승복하겠다고 했지만 정광훈 목사는 불복하겠다. 보수 진영의 이런 갈라진 여론이 어떻게 수렴이 되느냐. 또요, 국민의힘의 대선에 나서겠다고 하는 후보들이 이러한 여론들을 어떻게 수렴해 가느냐.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선 과정에서 목소리를 내느냐. 여러 가지 변수들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자세하게 살펴볼 테고요. 먼저 전한길 강사 얘기부터. 팩트만 말씀드리면 비상계엄 선고 가장 잘못됐죠. 헌법재판소의 실체까지도 모두 알려주게 된 100% 계몽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 사실은 저 인기 1타 강사에다가 연봉 60억 버는데 제가 굳이 일을 안 해도 되거든요. 대통령님의 빠른 석방과 직무복귀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헌법재판소의 선고 결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파면을 선고했습니다. 당황스럽고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와가지고 많이 당황스럽습니다. 네, 세 분과 먼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안지성 변호사, 양지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전한길 강사가 탄핵 정국 속에서 갑자기 집회에 출석하면서 흐름이 조금 바뀌기도 했었죠. 대표적인 두 사람입니다. 전한길 강사하고 정광훈 목사가 보수 진영의 야외 집회를 이끌었습니다. 특히 전한길 강사 얘기를 좀 해볼 텐데 김유진 아나운서, 네. 당시에요. 집회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광범위하게 다닐 때 학생들의 반발이 상당히 컸었어요. 맞습니다. 사실 전한길 씨는 수험생들이 아니라도 알만한 사람은 알 법한 굉장히 유명한 한국사 강사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탄핵 국면에서 탄핵 반대를 외치면서 보수 진영의 유력한 스피커로 떠올랐습니다. 예. 특히 이 전한길 강사는 현직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정치인들보다 비교적 속 시원하게 좀 색채를 강렬하게 드러낼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예. 이 부분이 보수 결집의 원동력이 됐다, 이런 평가도 나왔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일부 학생들은 소신 있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응원한다, 이런 의견도 있었지만 정치 편향적이다, 이런 평가도 적지 않았고요. 예. 또 무엇보다도 정치적 발언이나 사상보다 도 이게 시험이 2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맞아요. 공부를 좀 더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는데 정치 활동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좀 부담스러운 목소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또 공부를 위해서는 카페를 좀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런 카페라는 공간이 공부를 위한 공간이 아니고 이게 좀 정치 공간이 돼버린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도 불만을 나타냈다고 하고요. 예. 그러면서 한때나마 존경했던 마음이 좀 사라졌다, 이러면서 카페 탈퇴를 인증하는 글도 이어졌다고 합니다. 예. 결국에 헌재가 파면 결정을 하면서 앞으로 전한길 씨가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가 관심이었습니다. 아까 처음에 제가 설명드린 대로 승복하는 입장을 바뀌었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당장에 조기 대선이 시급하다. 그러면서 많은 선거 자금이 필요하니 후원을 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건지, 또요, 정광훈 목사는 또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 얘기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선고 결과에 대해서는 승복합시다. 이제는 조기 대선이 있게 되겠지요. 헌법에 따라서 60일 내에 우리는 새로운 대통령을 뽑아야만 합니다. 2030 세대고, 그리고 국민 여러분 후원해 주십시오. 많은 선거장이 필요하고 보수파 승리하기 위해서는 집회도 해야 되고 청년들 지원해 줘야 됩니다.
우리 힘닿는 데까지 자금을 모아 주십시오. 우리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절대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헌법재판소는 국민 저항권으로 해체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정광훈 목사는 불복을 얘기하고 전환기 강사 다음을 준비하자는 취지를 얘기를 했는데 김유진 아나운서 저희가 봤습니다. 호소를 막 하고 있어요. 자금을 모아달라고. 맞습니다. 전환기 씨는 유튜브 방송 아까 보셨잖아요. 그게 예. 뭐냐면 탄핵 선고하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보면서 그 반응이 보여졌던 거거든요. 당일 영상이군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서 굉장히 충격에 빠진 모습을 보이다가 후원을 해달라. 많은 선거 자금이 필요하고 집회도 해야 되고 청년들도 좀 도와야 되니까 이런 부분에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 도와달라는 말을 했고요. 예. 이게 사실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냐 이런 좀 논란이 곧바로 좀 이어지는 예. 상황이 됐습니다. 이거는 바로 양지민 변호사께 여쭤볼게요. 저거 혹시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겁니까? 위반의 소지가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지금 전환길 강사의 경우에는 전환길 뉴스라는 언론사를 설립을 하고 언론사 계좌를 내걸고 좀 후원금을 보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예. 만약에 이렇게 언론사 이름을 내걸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이렇게 자금을 모으는 것, 그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더불어서 이것을 기부금 형식으로 받더라도 사전 등록을 해야만 기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확인을 해보면 이 전환길 강사의 경우에는 사전 등록은 하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것이고요.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이 국내외 법인의 경우에는 정치자금을 후원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아니면 그와 유사한 자금으로도 정치자금 후원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본인의 전환길 뉴스라는 그 법인을 통해서 정치자금을 본인이 받고 이것을 후원을 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좀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이에요. 예.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법에 가로막혀서 그럼 나는 뭐 집회라든지 이런 거 쓸 때 운영비로 쓰겠다라는 것도 역시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1,000만 원 이상의 기부금을 모으고자 하는 사람은 사전 등록을 해야 됩니다. 예. 기부금 포털이라는 기부 포털 사이트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전환길 씨가 설립한 어느 법인도 등록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꼭 반드시 정치 관련 일에 쓰는 돈이 아니더라도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집회라든지 어떠한 내가 이렇게 후원하기 위해서 뭐 자금을 운용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사전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부금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김유진에서 그 다음 날이요. 호소하고 그 다음 날 정치 관련 글을 다 내렸다고 얘기를 해서 여기입니다. 정치 관련 글을 삭제를 했다고 해서 네. 이제 정치하고 발을 떼나 멀리 네. 하는 거냐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었거든요. 그런 얘기도 나왔고 이를 두고 윤 전 대통령이 이제 파면이 됐으니까 예. 이제 좀 태세 전환하는 거냐 그쵸. 예. 이런 반응도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본인이 쓴 글은 그대로 두고 학생들, 카페 이용자들이 쓴 정치 관련 글을 모두 지웠던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니까 카페는 좀 공부를 위한 공간으로 남겨두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예. 카페는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지만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이 있거든요. 예. 여기서는 아무래도 정치적인 활동이나 발언을 좀 계속해서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예.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올린 SNS에 밝힌 글을 보면 안지성 변호사님 헌재를 가로로 만들겠다. 바로 본격적으로 정치적인 발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일단 뭐 발언 수위만 놓고 보면 상당히 좀 과격한 정도의 예. 발언인데 이 말에는 좀 뭐 살펴보자면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헌재를 가로로 만들겠다 이런 식의 약간 단서를 좀 달아놓은 게 있습니다.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요. 예. 그러니까 예. 뭐 본인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법 리스크를 좀 의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해당 발언이 헌법재판소 기관이 아니라 어떤 특정 재판관이나 뭐 누구 특정인을 향한 것이다라고 한다면 뭐 예. 협박죄나 모욕죄도 충분히 구성할 수 있는 부분이고 더구나 지금 이제 정광훈 목사와 함께 내란 선동 혐의로 지금 고발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또 국가기관의 하나인 헌법재판소를 가로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표현을 한 것이 예. 과연 또 내란 선동이 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비판적인 이제 인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결과는 승복하지만 내용은 인정할 수 없다. 헌법의 예. 테두리 안에서 나는 그거에 대해서 뭐 이제 이의를 제기하겠다 이런 식의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조금 문제는 있어 보입니다. 제가 이거 보고 여쭤볼게요. 이 내용을 좀 요약한 건데 내용은 승복하지만 내용은 절대 받아들이지 못한다. 헌법 테두리 내에서 끝까지 저항을 하겠다는 건데
아니 선생님,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헌재를 가루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일단 뭐 다들 이제 국민분들께서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 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단심제입니다. 그래서 뭐 법적인 테두리, 헌법이든 법률이든 그 안에서 이에 대해서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용어를 썼다고 하는 것은 본인이 어떤 뭐 헌법 자체를 뭐 파기하거나 헌법 질서를 저해할 의사는 없다라는 걸 강조하라고 이런 표현을 썼던 것으로 보이고요. 예. 한편으로는 또 이제 본인한테 이제 고발이 되어 있는 내란 선동 혐의에 대해서 어떤 수사를 우려해서 이렇게 좀 보수적으로 표현을 쓴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아까 듭니다. 그 혐의에 대해서 수사가 좀 가능하다고 얘기하셨네. 그렇죠. 이제 고발인 조사는 이미 이제 이루어진 상황이고 이에 예. 대해서 당연히 뭐 고발이 있었기 때문에 수사까지도 이제 개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런 발언들 때문에 저희가 좀 우려를 했었는데 실제 지난 주말에 매번 하던 집회 모습은 상당히 차분한 모습이었어요. 김유진 아나운서 그날 집회 모습 보니까 그냥 끝나니까 이렇게 집으로 귀가하는 모습들을 보이더라고요. 맞아요. 원래는 그 이후의 상황을 굉장히 걱정을 그랬죠. 했었잖아요. 실제로 제가 그날 10시 반쯤에 지하철역 여기 나가서 외국인 관광객 둘을 만났습니다. 네. 근데 안국역이나 경복궁역에 가고 싶다는 거예요. 경복궁을 보러. 외국인 이제 관광을 많이 오셨으니까. 가죠. 예. 그래서 지금은 가시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11시에 중요한 선고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큰 집회가 있다. 혹시 상황을 모르니까 가지 마셔라라고 얘기를 했던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기후였어요. 네, 기후였어요. 예.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정말 다행히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전문가들은 이처럼 예상보다 극심한 혼란이 없었던 이유를 두고 가장 큰 이유는 일단 헌법재판소가 8대0 만장일치로 굉장히 명쾌한 판결을 내려줬다는 것, 그리고 빠르게 정치권에서 승복 메시지를 내놨던 점, 이로 인해서 극단적인 유튜버들의 동력이 상실됐다는 점, 예. 그리고 경찰의 치밀한 경비 태세 등이 배경이 됐지 않을까라고 꼽히고 있습니다. 예. 그중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양재민 변호사님, 글쎄 경찰이요 한참 전부터 무관용 원칙 밝히면서 굉장히 헌재 진공화하고 굉장히 강경하고 치밀하게 대처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경찰이 선제적으로 많은 이제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큰 폭력이라든지 큰 소요 사태 없이 이렇게 좀 정리가 됐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경찰의 경우에는 선고 당일에는 가포 비상령을 내렸고 그리고 그 전날에는 의로 비상을 통해서 정말 가용 인원을 총동원하는 그러한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이 버스로 차벽을 만들었는데 경찰 버스 200여 대가 투입이 됐어요. 그래서 헌재 반경을 이렇게 둘러싸고 다 이제 진공화 상태를 만들다 보니까 철저하게 통제된 인원만 출입을 할 수 있었고 이런 부분을 보면서 시위대들도 물론 뭐 폭력을 잠재하고 있다라고 보는 좀 시각이 우려가 될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우리가 서부지방법원 사태를 보면 굉장히 큰 소요 사태가 있었잖아요. 예. 그걸 통해서 경찰도 만반의 준비를 했고 그리고 그렇게 사태가 발생했을 때 경찰이 무관용의 원칙으로 정말 구속영장 적극적으로 청구를 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많은 시위대들이라든지 시민분들도 내가 질서를 잘 지켜야 되겠다라는 좀 경각심이 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그런데 안재성 변호사님, 저희가 앞서 정광훈 목사의 발언 내용을 봤는데 네. 이쪽에서는 계속 탄핵에 불복하는 얘기를 하고 집회를 계속 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예. 그 보수 진영의 집회를 이끌었던 그 두 축이 좀 분열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좀 나오거든요. 네, 뭐 사실 뭐 그런 지적 뭐 당연한 거고요.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이미 분열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어떤 관계를 어떻게 정리할지 일단 그런 기본적인 입장에서부터 차이가 있고, 예. 뭐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헌법재판소의 어떤 판결에 대해서 불복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용적으로 받아들일지 아니면 그에 대해서 끝까지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입장을 표명할지에 대해서도 입장이 극명하게 나뉘었습니다. 예. 거기에 그치지 않고 사실은 서로를 막 비난하고 있거든요. 뭐 코인충이라는 이 여러 가지 자극적인 서로를? 용어를 예. 쓰면서 서로를 좀 비난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어떤 정치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 세력을 중심으로 해서 결집되는 게 사실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것인데 지금 어쨌든 지휘부가 반으로 나뉘어서 어떤 노선에 있어서 어떤 갈림길이 생겼기 때문에 예. 계속해서 이렇게 운집해서 나가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예.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여론을 국민의힘이 경선 과정에서 어떻게 흡수될지가 궁금한데 양재민 변호사님, 저는 늘 이걸 보면서 이 단어가 좀 궁금했어요. 국민 저항권. 이것이 법률에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저항권이라는 것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최후의 수단으로서 이제 국민으로서 저항할 수 있는 권리라고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 국민 저항권이라는 것을 언급하는 것이 적절한가라고 보면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헌재의 결정이 있었고 지금 뭐 개헌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헌법상 단심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불복을 꿈꿀 수는 없는 것이고 승복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예. 그런데 설령 그런 결과가 본인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었다라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뭐 우리가 적극적으로 저항권을 행사를 해서 이걸 막아보겠다라는 것은 법리적으로 접근했을 때는 정말 틀린 부분이 많은 부분이고 법리적으로는. 다만 정광훈 예. 목사 역시도 어떠한 법리적인 접근보다는 본인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그러한 청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발언을 이어가는 그러한 예.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본인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고 본인으로부터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지 그 지지자들을 생각을 해서 지지자들의 입맛에 맞게 저런 이제 워딩을 하는 것 아닌가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사실 발언을 조금 순화된 발언들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거친데 이재명 대표와 내통한 재판관 4명은 대한민국에서 살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된다. 우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데리고 나올 수 있다. 내전이라는 표현까지 자주 등장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김유지 아나운서 실제 지난 주말의 집회를 보면 전보다는 그렇게 많지 않았다면서요. 맞아요. 평소에는 주말마다 동화면세점 일대에서 집회가 있었을 예. 때 비공식 추산입니다만 3만에서 4만여 명 정도가 모였었거든요. 근데 이번 주말에는 18,000여 명 정도가 모였다고 해요. 이제 그날 아무래도 비도 오고 좀 날씨가 쌀쌀한 것도 있었지만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좀 참석자 수가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전광훈 목사 측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복귀 운동을 벌이고 있거든요. 예. 향후에 진행될 윤 전 대통령의 형사 재판을 압박하고 여론을 좀 뒤집어서 윤 전 대통령을 이제 다시 대선 후보로 만들겠다. 대선 후보. 네.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쎄 양지민 변호사께서 보시기에는 이렇게 발언이 뭐 계속해서 강경해지고 유지되는 거 이유를 뭐라고? 글쎄요, 이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보기에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예. 이렇게 발언이 계속해서 강해지고 수위가 높아지는 것에 이제 한계는 어디일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물론 우리가 결과가 나오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뭔가 새를 집중하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본인에게서 어떠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지 기다리고 있는 뭐 지지자들을 위해서라도 강도 높은 발언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뭐 그런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 선고 결과가 나온 이후에는 입장이 바뀌는 것이 맞겠다라는 그렇죠. 좀 생각이 들고요. 계속해서 이러한 수위 높은 이제 메시지를 내고 계속해서 하는 것은 아무래도 이러한 뭐 정치적인 상황에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본인의 입지라든지 본인의 목소리를 조금 더 키우고자 하는 그러한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그래야만 조금이라도 한 명이라도 더 보이고 그래야만 본인이 차후에 이제 조기 대선 전국에서도 조금 큰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을 기대해서 저런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그런데 안지성 변호사님 지금 전광훈 목사는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된 상태예요. 오늘 경찰에서 내놓은 내용을 보니까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가능성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일단 내란 선동이라고 하는 것은 국헌 물론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내란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어떤 선동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전광훈 목사의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이러한 언행들을 살펴보게 되면 이른 정치적 수사 한 표현의 하나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 저희 서부지법 난동석 때 예. 소요 사태를 겪지 않았습니까? 그 배후에도 지금 전광훈 목사가 있다라고 하는 주장들이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고 있어요. 가령 아까 뭐 구치소에 들어가서 데리고 나와야 된다라든가 뭐 여러 가지 지금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선동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좀 수사가 본격화돼서 좀 자제하게끔 하는 것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예. 저희가 뭐 형사 피고인 변호인으로서 항상 뭐 재범의 위험성을 재판부에서 높게 하면서 이제 판결을 내릴 때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제 법의 엄중함을 무시했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전광훈 목사 측은 지금 법의 엄중함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주의 있는 경고가 필요할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예.
저희가 실제 보수 진영의 여론을 살펴봤지만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을 보면은 사실 압도적으로 수용할 것이다라는 대답이 많았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나왔는데요. 국민 10명 중에 7명이 헌재의 결론에 승복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겁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일부터 선고가 있었던 4일까지 전국의 18세 이상 남녀 1,5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건데요.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결과에 대한 수용 의향 여부를 조사를 한 겁니다. 받아들인다고 응답한 비율이 76.9%였고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17.4%로 집계됐습니다. 예, 시간이 가면서 뭐 수용하겠다는 여론이 더 높아질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이번 탄핵 정국에서 특이한 점은 양지민 변호사님, 연예계에 종사하시는 분, 연예인들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는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맞습니다. 대표적으로 탄핵을 찬성하는 연예인으로는 배우 이동욱 그리고 가수 이승환 씨 이렇게 두 사람을 꼽을 수 있겠고 예. 또 탄핵을 반대하는 측에는 가수 JK 김동욱 씨 그리고 가수 김은국 씨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텐데요. 각자 이제 본인의 SNS를 통해서 이런 정치적인 메시지를 지속해서 던져왔습니다. 배우 이동욱 씨 같은 경우에는 파면 직후에 팬들과의 소통 플랫폼에 이제야 봄이 왔다, 겨울이 너무 길었다 이런 이야기도 남겼고요. 예. 그리고 가수 이승환 씨의 경우에는 나도 살고 나라도 산 날이다라면서 선고일에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JK 김동욱 씨 같은 경우에는 이동욱 씨가 이렇게 탄핵 찬성을 하는 메시지를 내는 것을 보면서 강도 높게 비판을 했고요. 뭐 예. 같은 이름이라는 게 굉장히 창피하다라는. 아, 이동욱 씨를 얘기한 거군요. 맞습니다. 이게. 그런 예. 이야기도 남겼고요. 가수 김은국 씨의 경우에는 헌재 판결 때문에 우리나라가 반으로 갈라졌다라면서 헌재 판단에 대해서 굉장히 좀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놨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도 메시지를 좀 계속해서 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좀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한 영상을 좀 준비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그동안 특히 우리 청년들이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정말 재인식하게 되고 여기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이 나라의 미래는 희망적이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엄동설안에 저를 지키겠다고 거리로 나선 국민들을 보았습니다. 저를 비판하고 질책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도 들었습니다. 부족한 저를 지금까지 믿어주시고 응원을 보내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메시지를 저희가 한번 요약을 해봤는데 공통점이 발견됩니다. 저희가 굵은 글씨로 표현을 해드렸는데 청년이라는 단어들이 굉장히 자주 나오고 미래 세대 또 청년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청년들에게 유독 메시지를 많이 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맞습니다. 윤 대통령이 파면 선고 후에 메시지를 2번을 냈거든요. 예. 그중에서도 특히 2번째 메시지를 보면 사실 전 국민, 대국민 담화라고 보긴 어렵고요. 청년들 혹은 국민 변호인단 여러분 이렇게 좀 언급을 확실히 콕 집어서 대상을 짚었습니다. 이번에도 헌재 선고에 대한 뭔가 승복의 메시지는 담기지 않았고요. 예. 네, 아무래도 대통령직을 자긴 내려오지만 지지자를 향해서 곁을 지키겠다 이런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부분에서는 이 메시지 내용을 간략하게만 전해드리고 이 메시지가 가지는 정치적인 파급력이나 영향은 뒷부분에서 저희가 자세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관심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언제 관저를 나오느냐도 관심사입니다. 이번 주에는 사저로 돌아가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관련한 목소리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관저에서 언제쯤 나오시는지 그리고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요 며칠 상관은 나오십니다. 요 며칠 상관으로. 그럼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그냥 관저에서 짐 정리하고 계십니다. 지금 모른다고 뭐 계속 그렇게 나오고 어디 가실 데가 없으시다면서요 지금 준비가 안 돼서 그럼 뭐 어떻게 오시면은 저기 박수야 못 치더라도 안지성 변호사님, 일단 이르면 9일, 그러니까 이번 주 정도로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저에서 나오는 시기가.
근데 일단은 뭐 예상보다 좀 늦어지고 있는 것 중에 예. 하나가 두 가지겠죠. 아무래도 공동주택, 그러니까 지금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로 돌아가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거기에 이제 아무래도 공동주택이고 그 아파트 전체를 사실 경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전 대통령이 이제 나가서 이제 거주하게 될 그 구역에 대해서 경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아서 그 문제 때문에 좀 이주가 늦어지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뭐 아시다시피 반려동물을 윤 전 대통령 부부가 11마리나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뭐 반려동물의 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비롯해서 짐 싸는 게 좀 시간이 걸린다 이런 입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저희가 기억을 되듬어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시에는 청와대였죠. 청와대에서 맞습니다. 이제 삼성동 사저로 돌아갈 때 주민들 반대 굉장히 좀 있었다고 좀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근이 다 주택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지자나 아니면 반대 집회가 열리면 주민들이 불편을 겪을 그렇겠죠.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사저로 돌아온 지 하루 만에 사저 앞에 지지자들이 몰려오면서 뭐 취재진이나 경호 인력에 대해서 또 경찰들에게 욕설을 하고 좀 위협을 가하는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해요. 예. 특히나 이 사저 옆에 초등학교가 있었다고 하거든요. 아. 그러다 보니까 이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걱정이 굉장히 많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맞습니다. 이번에도 현재로서는 서초동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많은데 실제로 뭐 제2주 가능성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내용도 한번 볼게요. 형사재판 안지성 변호사님.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은 끝났고 형사재판에 본격적으로 돌입하게 되는데 매주 열린다면서요? 예. 일단은 뭐 쟁점이 워낙에 복잡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리 기일을 다 지정을 해놓고 예. 집중심리제, 이른바 집중심리제를 통해서 재판을 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좀 진행을 하겠다 이런 재판부가 의중을 확실히 좀 드러냈습니다. 근데 이제 관련해서 지금 사실 헌법재판소에서 뭐 청구인단 측에서 그 내란 혐의에 대해서 탄핵소추사에서 뺐네 마네 하여튼 여러 쟁점이 있었지만은 결국에 8대0 전원일치 지금 이제 인용 의견이 나오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 청구인 대통령의 어떤 행위가 내란 행위다라고 명백하게 규정한 것은 아니지만 예. 이런 행위가 적어도 헌법적 법률적인 위반이 있다라고 관련 기관인 헌법재판소에서 유권 해석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사실 추후 형사재판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예. 14일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형사재판 처음으로 시작이 되는데 이 뒤로도요. 월요일마다 계속 재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주 형사재판이 벌어지게 되는 건데 오늘이요. 양지민 변호사님.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도 검찰에서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맞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경우에는 이제 공천 개입 의혹을 지금 받고 있는 당사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의 피의자 신분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검찰에 출석을 해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것인데 다만 검찰이 이러한 탄핵 심판 선고 이후에 이제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갔으니까 이제 김건희 여사에게 소환 통보라든지 이런 것을 한 것은 아니고요. 예. 선고가 나기 이전에 이러한 의사를 전달했다라고 합니다. 검찰에 나와서 한 번쯤은 이렇게 의견 진술을 해야 되는 그 필요성이 있다라는 걸 이미 사전에 이야기를 해둔 바가 있다라고 하고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일정 조율이 돼야만 또 출석이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출석이 사실 시간 문제다라고 보입니다. 현직 대통령 신분에 이제 있을 때에는 아무래도 이 경호상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의 문제를 들어서 조금은 출석을 하는 것에 대해 난색을 표한다라든지 별도의 이제 장소에서 진행을 한다라든지 하는 것을 상정해 볼 수 있겠지만 예. 지금 의혹의 핵심 당사자이고요. 그리고 또 파면 선고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시간의 문제이지 검찰에 출석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앞서 조사를 보면은 영부인 때 받았던 조사 방식과 이제 자연인 신분에서 받게 될 조사 방식도 조금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그렇죠. 과거에 김건희 여사의 경우에는 검찰이 뭐 이른바 뭐 출장 조사다라고 해서 예. 뭐 휴대전화까지 반납을 하고 이렇게 조사를 해서 좀 문제가 됐었던 적이 있잖아요. 그러한 방식으로 또다시 조사가 진행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을까 생각해 보면 그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고요. 그리고 지금 뭐 명태균 의혹 그러니까 이제 공천 개입 의혹만 지금 한정해서 이제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인데 추가적인 혐의가 더
드러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미 그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의 경우에는 지금 다들 아시는 것처럼 주가 조작 사건인 것인데 김건희 여사와 마찬가지의 수준으로 신분에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이 손모 씨 경우에는 2심에서 유죄가 선고가 됐고 예. 결국 대법원에서 확정됐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최강욱 전 의원이 지금 고발인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항고를 해서 고등 그 검찰청에서 지금 그 검토 중인 사항이에요. 재수사를 할지 말지를. 그래서 만약에 재수사가 된다면 공천 개입 의혹뿐만 아니라 그러한 주가 조작 사건에까지도 수사는 충분히 좀 확대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또 하나의 재판을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재판이 하나 있었는데 대장동 증인으로 불출석. 벌써 5번째라고 하는데 안지성 변호사님. 예. 과태료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대장동 사건 민간업자 재판 내용인데 불출석하니까 법원에서 계속적으로 과태료를 쭉 부과를 했습니다. 오늘이 5번째인데 여기에도 불출석을 했다는 겁니다. 안재승 변호사님, 이게 예. 과태료 말고는 법원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없나요? 뭐 일단 우리 형사소송법에서 상에서는 이제 증인이 계속 불출석을 하게 될 경우에는 구인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7일간의 감치까지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 과태료 결정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과태료 결정조차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구인이라든가 다른 강제적 조치는 과태료 결정이 확정된 이후 단계에서 비로소 논의할 수 있는 것이어서 현재로서는 다른 어떤 법적 수단은 있어 보이지 않고요. 예. 더구나 지금 이재명 대표가 지금 현재 국회의원 신분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부채폭 특권에 의해서 강제로 어떤 구인을 하기 위해서는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예. 재판부에서 사실 그런 부분까지 감내해가면서 증인으로 이제 소환을 할 것은 사실 좀 불확실해 보이고 재판부에서도 실제로 더 이상 무리하지 않겠다 이런 취지의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 변호사님, 이것이 선고에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거나 이런 건 없나요? 일단 뭐 법원 입장에서는 재판부 입장에서는 사실 이 사건은 이재명 대표의 사건이 아니라 대장동 관련된 이 5사람 다른 5인의 이제 재판인데요. 일단 실체적인 진실에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출석을 해서 증인 신문을 받았다면 그 가능성이 있었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출석을 하지 않는 바람에 이재명 대표의 좀 핵심적인 그러한 증언이 빠진 채로 좀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러한 현실적인 한계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른 5인의 경우에는 일단은 증인 신문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다 이제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이재명 대표의 증언은 없었지만 관련된 다른 당사자들의 증언이라든지 아니면 자료를 통해서 충분히 이제 선고는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대선 후보들의 동향도 살펴볼 텐데 오늘 특히나 관심을 모았던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여의도에 있는 대합 빌딩이 오늘 좀 언론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 대합 빌딩이 뭐냐면 선거 사무소로 이제 후보들이 계약을 했다는 곳입니다. 사실 이 선거 사무소, 선거 캠프의 사무실은 접근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국회가 여기 있고요. 직선 거리로 650m, 걸어서 뭐 한 8분, 10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캠프를 꾸린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국민의힘 당사가 100m 간격으로 있죠. 그러니까 당에서 캠프를 가기에도 편하고 국회의정 활동을 하고 있다가 현역 의원들이나 기자들이 이동하기도 편하고 이곳이요. 그런데 한동훈 전 대표하고 홍준표 대구시장이 같은 건물을 쓴다는 겁니다. 경쟁을 벌여야 되는 두 사람이 같은 사무실에 가계약을 완료했다는 내용인데 이 내용 영상 보고요. 잠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지금 홍준표 시장, 뭐 한동훈 전 대표, 유정복 시장까지 같은 건물이에요? 맞습니다. 예. 이제 새 대선 여권 잠룡이라고 볼 수 있는 세 사람이 한 건물에 선거 사무실을 차리게 됐습니다. 이곳이
유명한 대권 명당이라고 그래요? 하더라고요. 뭐 어떤 의미가 숨겨져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렇다고 하는데요. 4층에는 홍준표 대구시장, 6층에는 유정복 인천시장, 그리고 9층에는 한동훈 전 대표가 선거 사무실을 꾸릴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세 사람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만날 수도 뭐 개수가 적다면 만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경선이 이제 치러져야 되니까 그 과정 동안 좀 껄끄러운 동거를 하게 된 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유진 아나운서가 명당이라고 표현을 해드렸는데 왜 언론에서 그런 타이틀을 붙이냐면 과거에 이 사무실을 이용했던 인물들을 보면은 그런 말을 붙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김대중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의 외곽 조직,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선 캠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선 캠프도 있었다. 양지민 변호사님. 글쎄요, 참 정치권이 뭐 이런 것들이 뭐 이렇게 믿는 분들이 있겠지. 뭐 과학적인 근거나 이런 건 있는 건 아닙니다만 이 모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렇죠. 전혀 뭐 과학적인 근거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 건 아니지만 하지만 뭐 대권에 도전을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이제 정말 온 우주가 도와야 모든 기운을 정말 다 힘입어서 이렇게 된다라는 생각이 잠재의식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워낙 이제 그 전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라든지 박근혜 전 대통령, 뭐 윤석열 전 대통령 여기서 대통령이 나왔다라는 것 때문에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제 가서 나도 그 터의 기운을 받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대한빌딩의 경우에는 지하 4층, 지상 12층 규모로 이루어져 있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국회와도 굉장히 가까워요. 그러다 보니까 좀 상징적인 그러한 곳에 내가 터를 잡는다라는 그런 의미 부여도 좀 될 것 같습니다. 뭐 저희는 이런 경험이 없어서 어떤 기준을 통해서 잡는지 모르겠는데 안지성 변호사 한번 생각을 해보면 뭐 일단 사무실을 구한다는 것 자체가 뭐 어떤 접근성, 뭐 일하기 편한 거 이런 것들을 감안을 먼저 하겠죠, 우선적으로. 그렇죠. 아무래도 뭐 특히 이제 대선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어떤 랜드마크 건물을 이용할 가능성이 좀 높고요. 더구나 이제 접근성이 좀 더 편해야지 사실은 일을 할 때도 좀 편한 거니까요. 이게 뭐 하다못해 우스갯소리로 뭐 로또를 살 때도 로또 명당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있는데 대선에서는 더 하겠죠. 저희 변호사 사무실도 사실 개업할 때 보면은 아무데나 잡지는 않거든요. 뭐 법조타운이라 그래서 그 안에서도 사실은 비싸고 인기 많은 건물이 또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고려해서 아마 결정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서초동 안에서도 그런 게 있다는 그렇죠. 말씀이세요? 역대 그 대통령들이나 대선 캠프들을 보면 굉장히 좀 신중하게 고르는 듯한 뭐 보도들도 있었는데 양지민 변호사님 보면은 몇 개의 빌딩에 좀 집중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극동 VIP 빌딩, 대산 빌딩, 뭐 이마 빌딩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극동 VIP 빌딩의 경우에는 김영삼 전 대통령, 오세훈 시장이 터를 잡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의 경우에는요 선거 명당이다라고들 많이 칭하기 때문에 역시나 정치인들이 내 사무실 아니면 뭐 선거 캠프를 어디도 할까 할 때 물망에 오르는 곳이고요. 대산 빌딩의 경우에도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여기서 사실은 이제 캠프를 꾸려서 좋은 성적을 거뒀다라는 것 때문인지 그 이후에도 많은 정치인들이 이렇게 눈여겨보는 곳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마 빌딩의 경우에는요, 사실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 거쳐간 곳이기는 합니다. 과거에 이회창 전 총재도 여기에 이제 사무실이 있었는데 윤 대통령의 경우에는 이마 빌딩에 사실 처음 터를 잡았다가 나중에 아니다 여의도로 와야 된다라고 해서 여의도 이제 대상 빌딩으로 다시 옮겨오는 일도 있었습니다. 또 청와대로 다시 돌아가는 거 아니냐, 용산 시대가 마감되는 거 아니냐, 또 청와대가 붐비다는 얘기도 들리고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트럼프 전 대통령 소식을 살펴볼 텐데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라고 해가지고요. 전 세계 모든 나라를 대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정책을 시행을 했죠. 그런데 갑자기 펭귄이 등장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거 합성 사진이에요. 먼저 합성 사진입니다. 펭귄이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과 얘기하는 모습. 여기 펭귄이 여기 테슬라 차량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운영하고 있는 테슬라 차량에 불을 지르는 모습.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김유진 아나운서? 아마 이 사진을 오늘 뉴스를 좀 주의 깊게 보신 분들은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펭귄만 사는 남극 인근의 외딴섬 허드 맥도널드 제도에 기본 관세 10%를 부과하면서 이런 걸 풍자하는 이런 사진이 등장을 한 건데요. 이게 유행처럼 좀 번져가고 있습니다.
아까 앞서서 보신 사진에서 보면은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부통령을 만나고 있잖아요. 그 펭귄이. 근데 펭귄이 연미복 입은 차림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고 어떤 네티즌이 펭귄은 정장을 입었는데 관세를 피하지 못했다. 아마 고맙다고 하지 않아서일까라는 글을 남겼거든요. 젤렌스키 대통령이 맞습니다. 젤렌스키 예.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백악관에 방문했을 때 정장 차림이 아니었던 거 지적당했었고 예. 또 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국이 도와준 거에 대해서 고마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회담이 굉장히 파국으로 치닫았잖아요. 그 내용을 알고 보면 오늘의 그 저 펭귄 밈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게 나왔냐면 그 허드 맥도날드 제도라고 해가지고 사람이 안 산다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펭귄만 사는 곳에 관세를 부과했으니 이 정책이 도대체 어떤 정책이냐. 거기에 대한 반감도 있을 테고 트럼프 대통령이 벌이고 있는 관세 정책에 대한 반감이 또 반영된 것 같고요. 그렇죠. 그만큼 정말 우리가 일명 뭐 핀셋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서 여기만 정말 필요한 곳에만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한다면 뭐 이해를 하겠지만 그게 예. 아니라 정말 무차별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관세를 부과하는 그 관세 정책이 과연 맞는가라는 것을 비판하기 위해 이러한 밈이 탄생한 것 같습니다. 이 펭귄 밈이요. SNS에서 이제 시작이 된 것인데 펭귄 어게인스트 트럼프라는 계정이 있습니다. 예. 여기에 지금 구독하는 사람이 7만 명이 넘는다라고 해요. 그만큼 폭발적인 인기를 모으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구독자들이 이렇게 많이 모일 수밖에 없는 것은 스스로를 나는 펭귄이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나는 이 허드 맥도날드 제도에 사는 펭귄인데 대표적으로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보통 파시스트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을 빗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예. 그러면서 왜 우리가 관세 부과를 당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나는 여기에 맞서 싸우겠다. 나는 그저 물고기를 좋아하는 펭귄일 뿐이고 지금까지 나는 아이스 그러니까 얼음에서도 오랜 시간 견뎌왔기 때문에 예. 백악관이라든지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이라든지 나는 다 맞서서 이길 수 있다라면서 이런 게시글들을 계속해서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지금 방금 전에 보신 그 펭귄 합성은 뭐냐면 펭귄에다가 이제 관세를 거부하는 듯한 이제 발언들을 적어가지고 항의의 표식으로 밈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밈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유통이 된다는 건데 이것뿐만 아니라요. 이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집무실을 보면 요 김유진 아나운서 이 집무실을 보면 네. 축구 팬들이라면 굉장히 눈여겨볼 만한 게 이겁니다. 맞습니다. 이게 요거- 월드컵 트로피인데 네, 맞아요. 가짜라면서요. 왜냐하면 미국이 월드컵에서 우승한 우승한 적이 적이 없어요. 없습니다. 예. 근데 가짜 트로피가 있고 잘 보시면 이게 또 황금이잖아요. 예. 근데 황금이 요것만 있는 게 아니고 집무실이 전체적으로 황금으로 둘러싸여 있다고 해요. 심지어는 TV 리모컨도 예. 황금 금박이 둘러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좀 트럼프 대통령이 과시하는 것을 좀 좋아하는 성향이 예. 집무실을 꾸미는데도 좀 반영된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양 변호사 이것도요. 모조품을 공식 집무실에 갖다 놓는 거는 문제가 안 되는 건가요? 글쎄요, 이거를 뭐 만들어서 내가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사용을 한다라고 한다면 뭐 문제가 될 수는 있겠지만 예. 하나의 뭐 기념품 정도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렇게 금박으로 둘러싸서 가짜 이 트로피를 만들어 놓은들 누가 저게 사실 진짜라고 믿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라기보다는 외부에서 이렇게 보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오벌 오피스를 다 금박으로 두르고 초상화도 원래는 바이든 대통령 때 6개 덩어리 지금 21개로 늘렸거든요. 예. 정말 빽빽하게 공간이 없을 정도로 저렇게 금박으로 치장을 하고 있는 것을 외부에서는 조금 조롱 섞인 눈으로 볼 법도 한데 예.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뭐 분위기 내지는 이러한 오벌 오피스 자체에 굉장한 자부심과 또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백악관 집무실을 오벌 오피스라고 합니다. 여기 실제로 보면은 사실 이미지 정치하고도 관련이 되는 건데 벽난로도 금장으로 돼 있고 아까 말씀드린 월드컵 트로피 모조 로코코풍의 거울이 있고요. 전 관계자 얘기를 들으면 대통령이라기보다는 왕같이 보이고 싶어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조금 기이하기까지 나고 합니다. 관세 관련해서 이런 분위기가 실제 김유진에서 미국 내에서 지난 주말에요. 전국에서 시위가 굉장히 거세게
벌어졌거든요. 맞습니다. 전국 미국 50개 주에서 사람들이 막 몰려 나왔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지금 관세 정책을 펴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미국 경제가 침체되게 만드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굉장히 크게 봤던 것 같고요. 또 트럼프 행정부에서 공무원들을 굉장히 많이 해고하고 예상도 많이 맞아요. 삭감을 했잖아요. 그런 부분도 비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상호 관세가 발표되고 나서 뉴욕 증시가 정말 폭락을 했는데요. 이틀간 시가총액이 우리 돈으로 9,650조 상당히 빠졌다고 합니다. 9,650조 네. 원이요. 상황이 이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SNS를 보니까 양지민 변호사 어제입니다. 그러니까 시위가 막 한참 일어나고 그 펭귄 밈이 막 전 세계적으로 돌 때 골프 치는 영상을 업로드 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뭐 트럼프 대통령이 골프를 사랑하는 것은 뭐 전 세계인이 다 알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미국 국민들은 경제 걱정을 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디플레이션 오는 것 아니냐라는 많은 우려 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본인은 관세 정책이 시행된 이후에 저렇게 한가하게 플로리다까지 내려가서 골프를 치고 있는 모습을 포착이 됐는데 그것도 자신감 있게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본인의 SNS에 심지어 인증샷을 올리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외부에서 뭐 골프를 쳤다라 하면서 이렇게 비판을 하는 것을 넘어서서 본인은 그러한 행위 자체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고 꺼리낌이 없다라는 그 자체가 조금은 미국 국민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그리는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는 그러한 정책 구상과는 굉장히 거리가 좀 있어 보인다, 괴리감이 든다라는 생각이 예. 듭니다. 물론 안지성 변호사님 뭐 지금 미국 상황이 뭐 자연 재난이나 이런 상황은 아니지만 네. 우리나라에 적용해서 이거를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면 굉장한 비판에 그렇죠. 직면한 이제 상황이거든요. 사실 뭐 정부 구성의 어떤 비선 세력인 어떤 외부 민간인을 또 끌어들인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사실 우리나라 정치에 대입을 해본다면은 국민들이 수용하지 못할 만한 요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더구나 지금 변호사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이제 사실은 주가가 정말로 엄청난 폭락을 했고 미국 경제가 정말로 이러다 좀 힘들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와중에 대놓고 이제 골프를 치고 예. 이렇다는 것들은 사실은 글쎄요. 뭐 트럼프 행정부가 어떤 자신감을 보여주는 것을 좀 그런 뉘앙스겠지만은 거기에서 좀 그 정도가 좀 과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예, 미국과 저희는 뭐 정서가 많이 다르긴 합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모습 그리고 전혀 개의치 않고 다른 품목에 대해서도 관세를 더 부과하겠다라고 트럼프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좀 국내 사건들 한번 살펴볼 텐데 먼저요, 김유진 아나운서. 네. 좀 충격적인 사진이 인터넷에 조금 게재가 됐는데 맞습니다. 반려견, 대형견 관련한 거네요. 맞습니다. 어제나 충남 당진의 한 도로 위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대형견이 밧줄에 묶여서 좀 질질 끌려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트렁크가 열려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 매달려 있는 거죠. 경찰에 신고한 목격자에 따르면 다른 차들이 경적을 울리면서 좀 항의를 표시하는 상황이었고 처음엔 다들 저게 뭔지 몰라서 너무 당황을 했는데 예. 가까이 가서 보니까 이게 대형견인 걸 보고 더 깜짝 놀랐다. 예.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해당 차량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그 개를 트렁크에 태워서 가고 있던 상황이었고 저런 상황을 의도한 건 아니었다라고 주장을 했다고 하는데요. 예. 결국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을 하는 부분인데요. 이 대형견은 스스로 트렁크에서 뛰어내리다가 목줄에 목이 졸리면서 결국은 숨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몰랐다고 했나요? 여기 보면 90분 넘게 주행하는 사건, 90분 넘게 이런 상태로 대형견을 매달고 갔다는 거, 끝내 사망을 했다는 건데 양집에서 이거 자체만 그냥 문자로만 글자로만 봐도 상당히 위험해 보이는 상황인데 이 처벌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학대 행위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다면 충분히 동물 학대로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제 트렁크에 강아지 개를 싣는 게 가능한가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 있을 텐데 예. 만약에 우리가 영리 목적으로 이런 자동차를 이용해서 동물의 운송을 하는 경우에는 동물보호법 11조에 동물의 운송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온도라든지 아니면 뭐 사료를 먹을 수 있게 해야 되고 안전 장치를 마련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깐깐하게 규정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데 내가 키우는 그
그냥 반려동물에 대해서는 내가 자리에 뭐 어떻게 케이지를 놔서 하든 아니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세부적인 처벌 조항이 없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의 법적인 공백이 있어 보이고, 그리고 이렇게 트렁크에 내가 이제 넣어서 운반을 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뛰쳐나옴으로써 스스로 이렇게 목숨을 잃게 되는 좀 자초한 것이다라는 이제 해명으로도 자칫 잘못하면 이해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동물 학대로 만약에 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예. 동물보호법으로 당연히 이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고의가 아니더라도 과실이 있다면 혹시나 다른 사람의 개라고 했잖아요. 충분히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이 운전자는 고의성이 없었다라고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 다른 차들이 경적을 울리면서 알려줬다는 겁니다. 무슨 뭐 문제가 있으니까 경적을 울리면서 알려줬다고 하는데 이렇게 진술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안지성 변호사님, 네. 이 사람은 동물보호법 위반에 해당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일단 뭐 피의자는 피의자죠. 일단 피의자 자체는 뭐 고의, 범의를 부인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사실 우리 법에서 반드시 확정적 고의만 이제 고의로 보고 처벌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 이른바 미필적 고의라 그래서 이러한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어쩔 수 없지라고 하는 상태, 내심으로 용인하는 상태가 뭐 합리적으로 인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또한 고의로 보게 됩니다. 근데 방금 앵커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이게 뭐 단순히 우발적으로 잠깐 개가 이제 풀려났다가 이렇게 된 게 아니라 무려 90분입니다. 90분의 시간 동안 개가 끌려당겼고요. 예. 더구나 애초에 트렁크 안에 개를 넣었고, 근데 그 트렁크 시정 장치가 과연 어떻게 풀렸는지도 사실 의문입니다. 운전자가 그에 대해서 시정 장치를 적절히 안 했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결과가 발생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사실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적어도 90분의 시간 동안 어느 특정 시점에 뭐 다른 운전자가 경적을 울려서 알려줬다. 근데 그 이후에도 사실 이런 행동이 계속됐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그 시점 이후부터는 해당 운전자에게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좀 수사를 계속해서 좀 지켜봐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산불이 계속해서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김유진 아나운서, 지금 산불을 끄던 헬기가 또 추락을 했어요. 맞습니다. 어제 오후 대구의 산불 현장에 투입됐던 진화 헬기가 추락하면서 70대 조종사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예. 해당 조종사는 44년 경력의 베테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현재 사고 원인을 찾기 위한 합동 감식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사고 헬기에 설치돼 있던 이 보조 기억 장치가 불에 타버려서 사고 원인을 찾는 데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예. 지금 현장 CCTV 등을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기령이 44년 됐고 헬기 조종사는 70대 순직을 하게 된 건데, 그러면 산불 원인이 밝혀졌습니까? 지금으로서는 담뱃불로 인한 실화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발화 구역을 확인을 해봤더니 불을 태운 흔적이 없었다고 해요.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담뱃불로 인한 실화로 추정을 하게 돼 있다고 합니다. 목격자도 연기만 보고 신고를 했을 뿐 불을 낸 사람은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럼 양 변호사님, 이렇게 담뱃불로 지금 불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처벌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실화라고 하더라도 처벌받습니다. 이게 만약에 내가 과실로 인해서 이렇게 산불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는데요. 예.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과실이 아니라 만약에 고의였다라고 한다면 3년 이하였던 것이 7년으로 늘어나거든요. 이렇게 형사적인 책임을 지는 것뿐만 아니라 산불 피해면 굉장히 좀 광범위하게 확대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민사적인 손해배상 책임도 물 수가 있기 때문에 담배를 피시든지 아니면 쓰레기를 태우시든지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예, 특히나 요즘 같은 때는 더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김유진 아나운서, 사고 났던 두 헬기 모두 기령이 굉장히 오래됐어요. 맞습니다. 지난번에 경북 의성 산불에서 있었던 그 사고의 기령은 30년 된 헬기였고요. 30년. 이번에 44년 예. 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산림당국에 따르면 지금 산림청이 보유하고 있는 헬기들이 50대 중에 30년 이상 된 헬기가 12대나 된다고 하고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보유를 하거나 이번처럼 임차를 한 경우의 헬기도 노후화한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그럼 안지성 변호사님, 이런 기령 같은 거, 내구 연한 같은 거 법적으로 제한이 안 되나요? 일단은 현행법상으로는 어떤 상한 기준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이고요. 예. 사실 이런 참사를 지금 2번이나 겪었습니다. 다행히 어떤 민가에 추락해서 더 큰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것까지는 않았지만 얼마든지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더는 이제 늦추지 말고 관계 법령을 좀 정비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두 가지 포인트를 좀 정리를 해봐야 되는데요. 예. 이런 기령에 대해서 상한선을 제한을 해놓고요. 사실 우리가 자동차도 44년 된 자동차는 끌고 다니지 않습니다, 도로에서. 근데 더구나 하늘을 날아다니는 헬기를
44년 되는 헬기를 지금 끌고 다닌다? 이건 사실 문제가 많죠. 그래서 어떤 특정한 기준을 정리를 해서 그 이상을 초과하는 기령의 헬기에 대해서는 운항을 금지를 하고 아니면 국토부의 어떤 심사를 받게 한다든가 이런 식의 어떤 규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또 하나는 이제 기장의 어떤 자격과 관련돼서 대부분 지금 퇴역 군인들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데 사실 고령 운전자, 고령 기장의 경우에는 어느 판단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제도적인 완충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세 분과의 대담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정치권 얘기로 좀 넘어갈 텐데요. 이제 파면 결정이 나오고 국민의힘은 빠르게 대선 체제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선관위원장도 임명을 했고요. 관련 내용 보고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떤 미래로 이끌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내놓을 시간입니다. 국민의 힘이 올바른 답을 내놓겠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당, 국민의 삶을 지키는 정당으로 거듭나겠습니다. 대선이 2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입니다. 오직 화합과 단결만이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대선 승리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곧 시작될 대선 경선이 다시 하나가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모두가 대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인선안을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의 황우여 전 의원님, 저희 당에 오랫동안 봉사를 하셨던 황우여 전 의원님이 적합하다. 당 내부 사정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신다. 이런 점에서 저희 경선 관리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해주실 수 있는 적임자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두 분 나오셨습니다.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 전략실장,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 시장님, 먼저 대선 날짜가 오늘 뭐 예상은 했지만은 확정이 됐습니다. 네. 6월 3일로. 그 60일 이내에 해야 되는데 오늘 어쨌든 6월 3일로 지금 내정이 됐다고 하고요. 예. 한도수 총리 권한대행이 이제 공식 발표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60일도 채 남지 않았죠, 이제. 그렇죠. 벌써 3일이 지났기 때문에. 57일 남았나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 당내 일단 경선 절차 한 3주 내외를 또 보내야 되고 그다음에 공식 선거 등록 후보 등록하고 공식 선거 운동 기간 한 20일 정도 하면은 사실 숨가쁘게 이제 이 기간을 지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이 이제 직무 정지를 넘어서 파면됐기 때문에 대통령이 없는 여당이 없는 지금 우리 한국 정치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57일 뒤에 누가 과연 여당이 될지 숨가쁜 레이스가 펼쳐지지 않을까. 복귀왕 의원님과 함께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엔 민주당과 지금 현재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가장 다른 점은 후보의 숫자. 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10명 이상이 거론되고 있는데 사실 뭐 민주당에서도 다른 후보들이 거론되고 있지만은 이재명 대표가 워낙 지금 도드라지기 때문에 이런 경선을 시작하기 전에 이런 숫자, 후보들의 숫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 후보가 많은 정당에서 집권한 거는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아, 역대요? 하다못해 뭐 비근한 가장 가까운 예로 예. 민주당의 지난번 경선 때도 8명의 후보가 나와서 1차 컷오프, 2차 컷오프 이렇게 진행을 했었거든요. 이낙연, 뭐 이재명 그때 세게 이제 나름대로 경쟁한다고 했는데도 8명의 후보가 나와서 그러니까 여기에는 여러 가지 뭐 속내들이 있죠. 후보들 간에 다른 속내들이 있어요. 대선이라기보단 다른 것에 관심이 많은 뭐 이런 후보들도 좀 들어오고 하는데 지금 현재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뭐 몇몇 분들의 가능성은 보입니다만 뭐 5대명 아니냐 이런 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만큼 국민적인 관심과 지지를 받고 있는 후보가 명확히 존재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후보가 많고 적음은 큰 문제가 아니고 그 두드러지는 후보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그 정당에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언론에서 흥행 얘기하니까 그거에 혹시 영향을 미칠까 싶어요. 그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국민의힘은 탄핵 당한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는 불리한 출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에도 각종 지표를 보면 정권 교체 여론이 정권 재창출 여론보다는 조금 높게 나오는 게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어대명이라는 민주당의 이제
거의 이재명 대표로서 후보가 확정된 듯한 분위기는 상대적으로 경선 과정을 지나긴 합니다만 흥행은 별로 재미가 없죠. 예. 그러나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는 다 고만고만하다고 하긴 합니다만 어찌됐든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누가 후보가 될지를 함부로 지금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흥행에 훨씬 더 가능성 높지 않겠느냐. 그래서 한 3주 정도 걸리는 이 경선 기간 동안 이른바 컨벤션 효과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는 국민의 관심을 끌기에는 조금 유리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좀 저희들은 희망을 가져봅니다. 예. 앞서 복 의원님께서 이제 그 많은 후보들 중에 모두 다 대권의 목표가 아니고 다른 목적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뭐 아산시장 하셨으니까 네. 다른 목적이라고 한다면은 다음 뭐 지자체 선거도 있을 테고 그렇죠. 어떤 구체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가장 뭐 가까이 있는 것이 다음번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그 지역 내에서 내가 보스니까 다음번 도지사, 다음번 뭐 시장 저를 또 시켜주세요라고 호소하기 위한 사전 단계로서의 대선 경선을 활용하는 거죠. 눈에 다 보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 거론되는 후보군들 보면 그런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뭐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의원들도 전국적인 지명도를 좀 이렇게 높이고 그리고 나서 다음번에 당대표라든지 최고위원이라든지 이렇게 도전해보고 싶은 사람들이 경선에 참여하는 경우도 뭐 왕왕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도 그 부분들도 우리 유권자들 눈에는 다 보이니까 숫자가 많다고 꼭 흥행이 성공되는 건 아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나눠볼 텐데 글쎄요. 좀 뭐 국민의힘의 이제 보수 진영의 후보들 중에 좀 가장 적극적으로 조금 하시는 분이 있죠. 홍준표 대구시장인데 이미 여러 가지 일정을 본인의 SNS에 올려놨습니다. 좀 홍준표 시장 얘기부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기 대선 상황 오면 나가야지. 장이 있었는데 장돌배기가 장이 안 갑니까? 홍 시장의 일정을 보면은 굉장히 빡빡하게 본인이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김우식 교수님, 책 출간하고 퇴임 인사하고 책 출간하고 대구시청 직원들 감사 인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올라간다라는 계획이에요. 홍 시장은 일단. 정말 그 가장 먼저 지금 출사표를 던지고 공식 행보를 시작하신 것 같은데요. 캠프 사무실도 빌렸다고 그러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대구시장직을 그만두고 지금 올라오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과거에 그런 광역단체장을 하면서 각 당의 경선 후보에 그 출마하신 분들이 계속 있었지 않습니까? 과거에 김두관 당시 경남지사도 그랬었고 그리고 홍준표 당시 그때도 경남지사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다음에 심지어는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도 경기지사직을 가지고 사실은 대선 경선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선 경선을 뛰어드는 광역단체장이라 하더라도 대부분의 경우는 그 광역단체장으로서의 책무에 소홀하지 않기 위해서 먼저 던지는 경우보다는 그 직을 유지하면서 시간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대선 경선에 뛰어드는 경우가 저는 대부분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2012년 같은 경우 제 기억에 김두관 당시 경남지사가 그걸 먼저 버리고 올라갔다고 그래서 당시 민주당한테 욕을 많이 먹은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제 기억에 2021년에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 같은 경우는 대선 후보가 된 다음에 경기지사를 사퇴를 했거든요. 저는 그런 걸로 본다면 홍 시장이 이례적인 거네요. 제가 볼 때는 유난히 일찍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올라오는데도 즐거운 마음으로 올라오신다고 그래서 대구시정에 별 관심이 없으신 건가? 아니면 이참에 좀 그 후다닥 좀 그 시원섭섭하게 좀 던져버리고 오시는 것 같던 느낌도 드는데 뭐 제 느낌입니다만. 왜냐하면 보통의 문법하고는 좀 달라요. 그럼 왜 그렇다고 보세요? 홍 시장은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글쎄요. 그러니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 3년 전에 윤석열 당시 후보랑 붙었을 때는 본인이 그때 아슬아슬하게 아깝게 졌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심에서 졌지만 민심에서 이겼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이 마지막 이제 정치 인생에 이제 그 승부수를 던진다고 생각해서 하는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보건대는 그래도 끝까지 아직 그래도 3주 정도 이상의 이 경선 기간이 있고 또 경선을 통해서 후보가 된다는 보장도 아직은 확실치 않은데 무작정 시장직을 던진다는 게 서울에 무슨 큰
좋은 일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조금 제가 볼 때 예상과는 좀 너무 빠른 행보가 아닌가. 저는 그래서 뭐 제가 알기로는 송파 쪽에 사시는 걸로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번 올라오시면 한번 제가 여쭤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네. 대답을 들으면 좀 저희한테도 좀 알려주세요. 광역단체장분들 중에는 아무튼 그 시장직을 가장 빨리 좀 공개적으로 네.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부교님 뭐 시장 하셨으니까 시장 선거도요 유권자들의 판단을 받는 과정이고 굉장히 중요한 선거를 거쳐서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거를 내려놓고 대권을 가겠다.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구 시민들이 우리 시장은 이제는 대구에서 일 잘했으니까 이 경험을 대한민국 전체로 좀 넓혔으면 좋겠다라는 일종의 민심의 합의 이런 것들이 되었다라면 이런 선택을 해도 돼요. 그런데 그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는 8년 전 대선 때도 후보로 나왔지 않습니까? 예. 지금처럼 똑같이 탄핵당한 정부의 그 당의 대표로 나왔잖아요. 그때 경남지사를 아마 중간에 사퇴하고 근데 보궐선거를 안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좀 그 쇼를 했던 기억이 나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임기 1년 안쪽으로 남으면 보궐선거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예, 뭐 이런 예, 일이 예.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이번에는 확실하게 그런 논쟁으로부터 벗어나겠다라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히는 과정이 아닌가 싶긴 한데 저는 2번에 걸쳐서 광역단체장을 임기 중간에 그만두고 대선으로 출마한다라는 것은 저는 뽑아준 유권자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이런 예. 것들이 선출직 정치인들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키는 예. 하나의 요소로 작용하는 것 아닌가 싶어요. 아무리 TK라고 하는 그 국민의힘의 정치 텃밭이라고 하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많은 분들께서 아니 저렇게 본인의 벼슬 높이는 데만 관심이 가 있고 대구 시정과 대구 시민들의 살림살이를 살핀다라기보단 본인의 벼슬 높이기 위해서 계속해서 마음은 콩밭에 가 있어서 예. 엉뚱한 정치 말싸움에만 계속해서 참견하고 하는 모습들을 보였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동대구역의 박정희 동상 같은 경우에도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그걸 가지고 정치적 논란거리를 만들고 심지어는 그 동상이 박정희 전 대통령을 닮은 게 아니고 홍준표 시장을 더 많이 닮았다. 예. 이런 말이 나올 정도의 그런 그 건강하지 못한 정치적인 어떤 논란들을 유발시키는 그런 과정 속에서 대선 후보에 출마를 하는 것 같은데요. 글쎄요. 많은 분들이 그다지 칭찬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군을 저희가 이렇게 한번 요약을 해봤는데 굉장히 많죠. 지금 김근식 시장님,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제 조기 대선 치러야 되니까 국면은 전환됐어요. 그렇죠. 이분들의 조금 지금 상황을 좀 정리를 해보면은 지금 어떤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지난주 탄핵 선고 나기 전까지만 해도 이제 탄핵 반대를 굉장히 강하게 주장하셨던 분들도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는 지금 아까 말씀 나온 것처럼 광역단체장을 현직으로 지금 하고 계신 분들도 대거 지금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본래의 대선 후보 경선에 나온다는 것은 대선 후보로 확정이 되면 본선에 나가서 싸울 의향이 있고 본선에 나가서 싸울 자신 있고 본선에 나가서 반드시 이겨야 되겠다는 그런 소명의식으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지난주 금요일 탄핵 선고 그 전날까지만 해도 광장에 가셔서 탄핵은 기각돼야 된다. 기각될 걸 믿는다라고 말씀하셨던 분이 갑자기 만약에 경선 후보로 출마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게 과연 끝까지 본선까지 가서 그러면 탄핵을 반대했는데 우리 국민 여러분께 표를 달라고 하기가 좀 급태세 전환이라고 하기 때문에 좀 애매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면에서 도대체 경선 출마 의지를 잘 모르겠고요. 또 하나 지금 아까 홍준표 시장 가장 먼저 시장직을 버리고 올라온다고 합니다만 많은 수의 광역단체장 분들은 대부분 그 광역단체장직을 유지한 채로 경선에 출마할 겁니다. 예.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아마 오늘 선관위가 구성이 됐습니다만 조만간 경선 일정이 나옵니다. 그렇겠죠. 일정이 나오면 1차 경선, 2차 경선, 3차 경선에서 컷오프를 탁탁탁 하거든요. 예. 그럼 만약 이 중에서 대부분의 제 추측입니다만 적지 않은 분들이 1차에서 그냥 하루 이틀 사이에 컷오프가 될 수도 있어요. 예.
그러면 도대체 이 대선 경선 후보로 출마한다는 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는지 그 진정성을 좀 의심받을 수가 있다. 저는 그래서 물론 많은 분이 나와서 많은 분이 당의 인재로서 이제 자기 스스로를 그 존재감을 확인하고 열심히 경쟁하는 모습이 좋습니다만 저는 1차 컷오프, 2차 컷오프를 하면서 상당 부분 대부분 걸러지기 때문에 실제로 경쟁력 있고 실제로 정말 본선에 가서 이재명 후보와 싸워서 열심히 싸워서 이기겠다라고 하는 진정성 있는 의지를 가진 분이 결국 올라가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언론에서 지금 거론되는 후보들과 이제 출마 날짜들도 이제 언론의 이제 관심 취재 대상인데 보면은 저기 한동훈 전 대표, 오세훈 시장, 김문수 장관은 이번 주 관측이 되고 있고요. 이철우 지사, 홍준표 시장, 안철수 의원 내일입니다. 김문수 장관이 이번 탄핵 정국에서 보수 진영에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았고 오세훈 시장의 출마 여부도 관심입니다. 한번 영상을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저는 뭐 아무런 욕심 없습니다. 다만 이 나라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계획은 뭐 특별히 지금 대통령 선거 저는 계획한 건 없습니다. 선관위 구성에 따라서 일정이 나오면 그 일정에 맞춰서 출마 여부까지 모르겠고 그 일정을 보고 경선 참여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바로 여론조사를 통해 가지고 지금 국민의힘 잠룡들의 한번 지지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전체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가 어때요? 복 의원님 한번 이거 한번 분석해 주세요.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유승민 전 의원이 가장 높게 나왔어요. 보수 진영에서 가장 지지율이 높다고 할 수 있는 김문수 장관이 이제 두 번째로 나온 거고. 그럼 이 내용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을 텐데 민주당 지지자들도 이 조사에 참여를 한 것도 감안을 해야 될 것이고 그렇죠. 중도 확장성 이런 면들도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조사를 좀 어떻게 해석을 해요? 과거의 역사를 보면 손학규 씨라고 경기지사. 그분이 그때가 신한국당인가 대선 후보로 나왔을 때도 굉장히 촉망받는 후보 중에 한 명이었었는데 결국 그 지지층 내에서는 외면을 받았죠. 그런 것처럼 유승민 씨 같은 경우에도 보수 진보의 사이에서 나름대로 통합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중간지대에서의 동의가 좀 있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지지도는 높게 나오지만 결국은 경선이라고 하는 것은 한 진영의 지지층들이 모여서 후보를 뽑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가서는 그동안의 유승민 씨가 그래왔던 것처럼 좋은 성적을 받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조건 아닌가 싶고요. 가만히 있었던 김문수 씨, 김문수 장관 같은 경우에 탄핵이 기각될 걸 확신하기 때문에 업무에 집중한다. 대선 출마니 뭐니 이런 얘기 안 하겠다라는 거였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그 지지자들에게는 가장 좋게 보였을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권 후보 반열에 들지 않았던 김문수 장관이 지금은 보수 진영의 첫 번째 대권 후보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선이 진행되다 보면 유승민 씨는 현재의 그 어차피 대선 때 국민의힘을 찍지 않을 지지자들이 그래도 국민의힘 내에서는 저 사람이 나은 것 같아 라는 선택을 한 것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 경선의 벽을 넘는 것은 굉장히 난감해 보이고 오히려 김문수 씨가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상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정치인들을 만나가잖아요. 일종의 메시지 정치를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김문수 씨가 지금의 지지도보다 훨씬 더 높은 보수층의 지지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나머지는 솔직히 좀 갈짓자였어요. 홍준표 시장도 갈짓자였었고 오세훈 시장도 갈짓자로 왔다 갔다 했었고 그러다가 또 오세훈 시장은 결정타를 받은 것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한 달 만에 정책을 뒤집은 거 아닙니까? 그 집값을 잡겠다라고 했다가 결국은 집값을 높이는 이런 잘못된 정책을 이미 보였고 그런 것들이 확인된 이후로 사실 좀 콧바트리고 있는 이런 상황인지라서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실제 출마를 결단하기가 만만치 않을 것 같이 보입니다. 여기 또 이 조사 보면 다른 이제 대선 후보들을 다 넣은 조사를 보면 여긴 또 유승민 전 의원은 없어졌죠.
여기선 이재명 대표가 월등하게 앞서고 있는 거고 국민의힘 대권 후보들은 요 정도 하는 거고. 근데 또 하나요. 지지층하고 무당층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을 보면 여기서 또 순위가 바뀝니다. 김문수 장관, 홍준표 시장, 오세훈 시장,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은 저 밑에 가 있는 상황인데 김구희 시장 지금 네.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 경선 방식은 당원 50%에다가 그렇죠. 일반 여론조사라고 하지만 이것도 국민의힘 지지자를 네. 대상으로 네. 하는 조사면 이 여론조사가 조금 유사해 보일까요? 그렇죠. 아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그 여론조사에서 보수 진영의 대선 주자로 하면 유승민 후보가 1등이지 않았습니까? 예. 그건 이제 모든 국민들이 다 답변을 해는 거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자들도 있고 또 우리 당을 지지하지 않는 분들도 이제 포함이 되는 거죠. 되기 때문에 그런 수치가 나오는 건데요. 복귀왕 의원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경선이라고 하는 당내 절차를 거치려고 한다면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5대 5의 반영 비율이거든요. 예. 우리 책임당원 50%와 일반 민심 여론조사입니다만 일반 여론조사가 역선택 방지 조항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당층이거나 우리 당 지지층까지만 됩니다. 민주당을 지지하거나 조국혁신당을 지지한다고 답변하는 분들은 제외시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지지층과 무당층을 대상으로 한 이 여론조사 수치가 실제 당내 경선에서의 나타날 가능성이 아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는 높다. 훨씬 더 가능성이 예, 높게 예. 나오죠. 그렇게 보면 아직까지는 김문수 후보가 이제 앞서가는 추세고요. 그리고 홍준표, 오세훈, 한동훈 세 명의 후보가 이제 고만고만한 지금 1강 3중 체제를 지금 유지하고 있는데 예. 최근에 와서 좀 두드러지는 그 추세는 김문수 후보가 전체 대선 후보 주자들 지지도를 따져보면 예전보다는 많이 좀 하락하는 추세가 돼 있습니다. 예전에는 두 자릿수를 계속 유지했는데 아까 이재명 대표 나온 거랑 같이 나온 거 보면 한 자릿수 이하로 나오는 수치도 많이 있고요. 예. 그래서 김문수 후보의 전반적인 지지세의 하락 추세하고 그다음에 한동훈, 홍준표, 오세훈 후보 셋 중에서는 제 개인적인 분석으로는 오세훈 후보가 조금 더 요즘에 하락하는 추세가 좀 눈에 띄는 예. 그런 것이어서 결국은 나머지 그 4명 중에서 어떤 후보로 최종으로 모아질 것인지는 예. 아까 제가 흥행 말씀드렸습니다만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라서 예. 실제로 당내 경선 과정에 돌입해 보면 상당히 재밌는 그리고 관심 가는 대목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그 분석은 이제 김 실장님 본인이 본인 한번 해석입니다. 예. 분석을 해보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면 또 하나 좀 봐야 될 조사가요. TK, PK. 만약에 이제 국민의힘 지지자를 대상으로 경선이 치러지게 되면 결국에는 TK하고 PK 여론이 중요할 텐데 네. 여기 최근 갤럽의 조사를 보면은 판단을 유보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이 현상은 또 어떻게 해석을?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 당 경선의 그 예측 불가능성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누가 과연 치고 올라가서 본선에 올라갈 후보로 선출되느냐에 대해서는 아무도 1강 체제를 볼 수가 없다라는 지금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김문수 후보가 초반에는 두 자릿수를 유지했습니다만 지금 한 자릿수를 거의 다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4명이 사실은 1강 3중보다는 거의 4중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과연 어떤 후보가 선출될지는 모르는데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근거가 바로 이렇게 TK 지역 또는 PK 지역에 아직 결정하지 못한 예. 후보를 결정하지 못한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거죠. 이제 그런 걸 보면 앞으로 3주 동안 정도의 이 경선 레이스 과정에서 예. 어떤 후보가 두각을 나타내고 어떤 후보가 당심을 잡게 되고 어떤 후보가 민심이 올라타는지는 정말 유동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기에는 여기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을 보면은 문재인 전 대통령도 그렇고 PK 지역, 특히 PK 지역에서 민주당이 이제 더 이상 포기하는 지역이 아니고 어느 정도 득표율을 해왔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현 시점이긴 합니다만 이재명 대표의 이 지역에서 지지율을 평가해 본다면 어떠세요? 아직은 좀 험난하고 답답하긴 한데요. 예. 지금 아까 44%의 보수층이 답변을 안 한다, 예, 예. 무응답이다라고 하는 것은 지지할 후보가 없다라는 뜻이 깔려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책임을 지는 모습으로 좀 보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메시지가 좀 포함된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보수에서 낸 대통령이 탄핵이 됐으면 그것도 거의 뭐 연속적으로 탄핵된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책임감과 더불어서 과연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라는 회의 때문에 답변을 안 하는 것이 되게 높다고 봐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선거 캠페인 과정 속에서 어느 정도 경쟁할 만한 정도 성장한 대표 후보가 보인다라고 하면 다시 또 그 집중되겠죠. 그런데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안동이 고향이고, 그렇죠. 그리고 이번 산불 때 거의 뭐 그 선거법 무죄 받고 나서 곧바로 산불 지역으로 내려가서 계속해서 있었어요. 물론 거기에서 오수로 때리는 그쪽 분들도 계시고 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있었습니다. 다른 지역에 재선거, 보궐선거가 이루어지는데도 한 군데밖에 안 가고 거의 있었어요. 이만큼 TK는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부산 출신이기 때문에 부산에서 많은 표를 받고 점점 더 표가 늘어나고 지금은 부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번에 의석수는 많이 차지하지 못했습니다만 승부가 거의 미세하게 났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TK도 이재명이라고 하는 민주당 당대표가 더더군다나 이번에는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이 후보가 나오기 때문에 그 고향에서부터 일정 정도의 민심의 움직임들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희망 섞인 기대를 갖고 있고 그 속에서 TK에서 하다못해 1, 2%라도 올린다면 지난번 대선 때 몇 표 차이 안 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대통령으로 당선될 가능성을 훨씬 더 높이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또 하나의 변수가 아무래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하고 어느 정도까지 활동의 영역을 높이느냐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 내용 한번 두 분께 같이 한번 여쭤볼게요. 그렇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뭐 친윤들 만나고 관저에서 만난다는 보도 나오고 있고요.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어디까지 가져갈 것이냐. 그리고 국민의힘의 잠룡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관계 설정을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임할 것이냐. 좀 예상을 해본다면요. 우선 뭐 개인적인 바람을 드린다면 어찌됐든 탄핵이 선고가 됐고 파면 이후에 저는 이제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역사의 뒤안길로 좀 맡기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탄핵된 이후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우리 당의 경선 과정에 본격적인 목소리를 내거나 아니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듯한 이런 메시지를 내는 것은 저는 온당치 못하다,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나왔던 13명이나 지금 거론되고 있는 그 대선 후보 경선 출마 예상자 중에서 혹시라도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정치적 지지를 등에 업고 나올 생각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우리 당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미 저는 국민적 판단이 끝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억울할 수도 있고 안타까울 수도 있고 아쉬울 수도 있습니다만 그 페이지는 이미 탄핵의 역사의 한 페이지가 넘어갔기 때문에 이 다음에 조기 대선으로 가는 상황에서 우리 당이 취해야 될 가장 중요한 원칙은 이기는 후보여야 됩니다. 이기는 후보라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광장에 나온 분들만 지지만 가지고는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걸 누구나 다 알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기는 후보로서의 중도 확장성을 가지고 표의 어떤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께서 제발 지금 뭐 짐을 이제 싸시고 계신다고 하는데 짐 싸시면서 탈당계도 하나 써서 가시고 하시는 게 맞지 않겠느냐. 지금 뭐 냉정하게 우리가 야멸차게 윤리를 열어가지고 뭐 제명시키고 이렇게까지 하는 건 제가 볼 때 A가 없는 거라고 생각이 든다고 한다면 본인께서 본인에 대한 평가는 역사의 뒤안길로 맡기고 더 이상 우리 당의 대선 경선에 개입하거나 메시지를 내거나 특정 후보를 염두에 두는 발언을 할 생각은 좀 마시고 짐 싸시면서 탈당계를 같이 써서 제출하시고 가셨으면 좋겠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합니다. 당위와는 별개로 실제로 흘러가는 거는 좀 다르게 흘러가고 있는 거죠. 그렇게 지금 보입니다만 오늘 또 윤상현 의원이 또 전한 말에 의하면 또 오히려 또 의연하게 그렇게 크게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또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온 메시지가 두 개였는데요. 금요일 날 탄핵 선고 직후에 나왔던 메시지는 상당히 담담한 메시지였습니다. 제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국가와 우리 국민들이 잘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상당히 쿨하게 받아들인 것이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역사적 평가로 맡기고 자신은 퇴장하겠다는 담담한 메시지였던 생각이 드는데 어제 또 주말에 나온 메시지는 또 청년 변호인단인가요? 그렇죠. 국민 변호인단을 향해서는 뭐 지지자들한테 실망하지 말고 같이 더 일떠서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또 직접적인 개입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또 불안감이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물론 뭐 권영세 권성동 대표 만나서 차담했고 나경원 의원 따로 차담을 했습니다만 본인의 그 심정과 본인의 주장이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경선에 직접 돌입하면 경선 과정에서는 직접적인 메시지는 자제하지 않으실까. 예. 그래서 가장 좋은 건 이삿짐 싸시면서 탈당해도 계속 쓰셔라. 강조하시네요. 그런 말씀드립니다. 예, 그게 상식인데요. 지금까지 상식적으로 된 게 있었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하다못해 지금도 상식적으로 하려면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탄핵이 인용되고 나서 곧바로 출당을 시켰지 않습니까? 지금도 출당을 시켜야 되는데 안 시켜요. 못 시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정당이고 여기에 비대위원장 권영세 그리고 원내대표 권성동 모두가 다 윤석열 정부 탄생과 현재까지 3년 동안의 과정 속에 매우 깊숙이 관계된 분들이에요. 예. 그분들이 당의 주류로서 다음 대선을 관리 감독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출당도 안 시키고 관저에 가서 인사도 하고 방은 아직 안 빼고 있으니까 또 뭐 사저로 간다고 할지라도 또 인사도 하고 할 거예요. 그때마다 메시지를 받아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의 일종의 그 배후 상황처럼 이렇게 작동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권영세, 권성동 이분들의 정치적 이익에도 상당 부분 부합해요. 설령 어차피 대통령은 되기 어려워. 우리가 야당으로 물러나긴 할 텐데 당권이라도 쥐고 가려면 우리가 선수를 바꾸면 안 돼. 이런 생각들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여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제3자 눈으로 볼 때는 유승민 같은 사람이 합리적이고 저 사람이 대표가 되면 대선 후보가 되면 그래도 좀 보수 쪽에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라는 시각은 제3자고 합리적일 수 있는데 우리 김근식 실장님 말씀하신 부분도 상당히 합리적이고 그렇게 가면 우리 정치가 곡성을 좀 덜 해도 될 텐데 그렇게 안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형태들을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저로 이동해서 구속되기 전까지는 재구속되기 전까지는 정치에 매우 적극적으로 깊숙이 개입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재명 대표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상황이어서 아마 여러분들을 다 모시고 이렇게 말씀드릴 기회도 없을 것 같아서 갑자기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조기 대선으로 잠정 결정 됐는데 대표직 사퇴는 언제 하시나요? 조금 더 가면서 조금만 더 이동하시겠습니다. 혹시 야권에서 오픈 프라이머리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는데 수용 의사 있으신가요? 이거는 복 의원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개헌 얘기가 이제 화두였는데 우원식 의장이 던지면서 오늘 물어봤는데 이재명 대표는 내란 종식이 먼저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거절을 했습니다. 이 이유는 뭐라고? 개헌을 거절한 게 아니고 시기적으로 개헌 논의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라는 것이 아니다.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개헌은 불가피하고 그리고 3년 전에 대통령이 출마했을 때도 개헌에 대해서 이미 이재명 대표의 입장을 정리해서 냈습니다. 그 입장과 다른 그 입장을 낼 가능성은 전혀 없어 보여요. 다만 지금 60일도 채 남지 않은 대선 과정에서 개헌 논의를 하게 되면 이거는 차기 대통령을 뽑는 과정이 아니라 어떤 헌법을 만들까로 국민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게 되고 그러다 보면 실제 현 정부 관계자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한덕수, 최상목 이런 그 정부 관계자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분들과 함께 그 미래 헌법을 함께 만들어내야 되는 뭐 이런 넌센스적인 상황이 발생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차기 대통령을 뽑는 데 집중을 하고 이 과정 속에서 국민들의 생각이 표출되지 않겠습니까? 3년 전 이재명이 동의한 개헌안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3년 전 국민의힘의 개헌안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다시 표출되어서 우리 국민들에게 검증이 되고 결국은 국민들이 합의한 개헌안이 만들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는 국민투표법이 빨리 개정이 돼야 되는데 국민투표법 개정에 대해서는 우원식 의장만 이야기하고 있지 실제 개헌에 찬성한다라고 하는 국민의힘에서도
말을 안 꺼내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개헌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라고 하면 국민의힘에서 당장 당론으로 국민투표법 전체 당론으로 해서 개정안 내고 이번 주 중으로 본회의에서 통과시킵시다라고 하면 그래도 조금 진정성은 있어 보이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현재 개헌 국면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정치적 이득을 노리는 그런 꼼수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집사님도 짧게 언급을 하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개헌을 우리가 하면서 지금 주장을 해가지고 이 앞으로 있을 조기 대선에서 개헌으로 같이 국민투표 하자는 것은 저희들이 주장한 게 아닙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분명히 좀 정확히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우원식 국회의장은 민주당 출신의 민주당 국회의장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물론 당적은 없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우원식 의장이 주장한 걸 지금 이재명 대표가 거절한 거예요. 그 내용은 오늘 뭐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했습니다만 뭐 개헌할 수 있다. 그리고 헌법 전문 정도 5.18 정신 들어가는 거하고 개헌 요건 강화 정도를 할 수 있는데 권력 구제는 못한다. 이렇게 거절했고 국민투표법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번 다가오는 대선 때 국민투표 하자는 게 아니고 알겠습니다. 대선에 당선되면 개헌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